전차 부대의 목적은 매우 명확하지 않습니까? 부대 이름만 봐도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부대는 전차를 활용해 화력과 장갑으로 다른 지상군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전차 부대에 전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푸틴이 전차 사단을 그들이 가장 능숙하게 다루어야 할 장비인 전차 없이 전투에 투입하기로 한 미친 결정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그 답을 직접 겪고 있습니다. 푸틴의 군대는 몰락하고 있다. 러시아 탱크 부대가 우크라이나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사악한 적과 맞닥뜨리자 관기가 팽배해졌다. 바로 그들 자신의 지휘관들이 그 적이다. 4월 13일 유로마이단 프레스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게재한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탱크를 전선에 투입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여 가능한 한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고 있다. 이 탱크들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드론이 가하는 위협을 견딜 수 없다. 따라서 지휘관들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록 표적이 될지라도 여전히 탱크 부대에 장갑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따라잡아 파괴하지 않기를 바라며 장갑이 없는 차량이나 도보로 그 부대를 배치할 것인가, 러시아는 후자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차 부대의 장갑을 제거하기로 한 결정은 크렘린의 어느 예산 담당자들이 재정적 이유로 내린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전차 한 대를 잃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 전차를 운용해야 할 병사들을 잃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따라서 그들이 군 생활 내내 사용해온 장비 하나 없이 그들을 전장에 투입하자 러시아 지휘부는 놀라운 선택을 했다. 하지만 곧 보시게 되겠지만 러시아의 결정은 일종의 뒤틀린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 합동군 대변인 빅토르 프로후보프는 러시아가 전차 부대에서 전차를 철수시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차들을 전선에서 최대 20km 12.4마일 떨어진 곳에 주둔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운영 방식이다. 프로후보프에 따르면 특히 전차와 보병 전투차 IFV는 일반적으로 20km에 달하는 이 광활한 사살 지대를 통과할 수 없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병력을 전선과 그 너머로 이동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차량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차량들은 대개 오토바이나 쿼드 바이크다. 비록 전차보다 빠르고 때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피할 수 있더라도 전차 부대가 이런 차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장갑도 부족하다. 주행 중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은 거친 지형을 지나가는 라이더들을 발견하면 하늘에서 내려와 제거할 수 있다. 러시아는 탱크를 방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살상 구역으로 보내는 병사들을 돕기 위한 조치는 거의 취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탱크들이 주둔한 위치에서 우크라이나 진지를 향해 사격을 가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조차 아니다. 러시아의 T-90 전차를 예로 들어보자. 이 주전차들은 현존하는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는다. 푸틴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설득하기 위해 러시아 군대의 우월성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주장을 직접 펼쳤다. T-90이 꽤 뛰어난 전차이긴 하지만 러시아가 현재 전차를 배치해둔 거리를 고려할 때 전세를 뒤집을 만한 전차라고 보기 어렵다. T-90은 125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강조하듯 러시아가 차세대 사격 통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장비로 보강되어 있다. 러시아가 보유한 다른 전차들에 비해 T-90은 탑재된 저고해선 장비 덕분에 더 정확하게 더 먼 거리에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T-90은 이 모든 장비를 활용해 최대 8km 떨어진 적과 교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이 전차들이 전선에서 너무 멀리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요새를 공격하는 데 유용해지기 위해서는 고작 12km만 더 이동하면 된다. 그렇다 러시아. 이미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차 없이 전차 부대를 전투에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러시아를 가능한 한 약하게 보이게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대변인의 선전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전차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트루후보프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군인들 스스로도 자국의 현재 전차 상황에 대해 할 말이 많으며 그 대부분은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4월 14일 보엔카 코체노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은 한 러시아 병사가 보낸 매우 흥미로운 편지를 공개했다.
혹시 코체노크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그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린 이후 줄곧 러시아의 전쟁을 옹호해온 수많은 러시아 군사 블로거 중 한 명이다. 다시 말해 그는 선정아이자 앞잡이이며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이 러시아의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필요한 말을 정확히 해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인물이다. 이제 이 선정가가 4월 14일에 공개한 편지를 살펴보자. 편지는 한 병사가 코체노크에게 자신이 러시아군 제110 여단의 일원이라고 밝히는 것으로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그는 그 여단의 전차 대대에 복무 중이며 현재 그 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폭로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이 병사는 러시아의 현재 전쟁 수행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기본적으로 전차는 직접적인 전투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3주마다 대대 내 각 중대에서 2명씩 보병으로 징집되어 돌격 진지나 요새화된 진지로 파견되거나 무인항공기 UAV 지원을 위해 투입된다고 말합니다. 이어 이 병사는 전차 중대가 보유해야 할 3개의 소대가 서류상으로는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현실은 이 소대원들 중 다수가 이미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 전멸했으며 남은 자들도 조만간 도살장으로 보내질 운명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조국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차병들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병사는 결국 전차병은 보병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러시아 전차 부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폭정과 파괴에 비유한다. 문제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이 편지에는 병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11명의 전차병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돌격 부대에 배속된 후 살해되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주장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러시아 군대의 미덕을 자주 칭송하는 한 언론인이 러시아 군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푸틴은 이러한 배신 행위로 인해 목소리를 내려는 생각을 하는 러시아 내 누구라도 억압하려 할 것이며 그의 측근들은 코치노크에게 제시할 가장 가까운 창구를 찾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는 러시아의 전차 없는 전차병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 즉 일반 보병처럼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창구다. 게다가 그들이 보병이라면 러시아는 그들을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할 것이다. 그들은 총알바디로 이용될 것이다. 이 수치는 탱크 운용 훈련을 받은 병사들로부터 탱크를 빼앗는 러시아 전략의 효과에 대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익명의 러시아 병사에 따르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11명의 탱크 승무원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건설에 거의 8억 8천만 달러가 들었던 드론 방어망이 놀라운 속도로 인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는 3월 한 달 동안만 적군 사상자 3만 530여 명을 확인했으며 이 중 대다수는 무인항공기 UAV를 활용한 공격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 모든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드론 조종사들이 가능한 한 많은 러시아 병사를 제거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개발한 이 포인트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3월의 총 사상자 수는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기록된 가장 많은 수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장에서 러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압도적인 사상자 수의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쉽게 만들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대에 대해 거의 방어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탱크 승무원들을 도보나 자전거를 타고 전투에 투입한 결과다. 이 모든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명백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채널은 그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헤드라인 이면에 숨겨진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줄 것이다.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 두시기 바란다. 다시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부족입니다. 트라우보프는 러시아 지휘관들이 탱크 병사들과 관련해 겪는 문제, 특히 공포에서 비롯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휘관들은 탱크를 투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푸틴이 2022년 우크라이나에 도입했던 구식 전략에 부합하는 형태의 전투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들은 이 분쟁이 자신들의 전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데스 존스 때문이다.
러시아 탱크가 더 이상 돌파할 수 없는 20km 구간은 러시아 장비에 있어 그야말로 악몽 같은 방어 체계로 가득 차 있다. 탱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바로 그 지역이 수년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의해 거대한 함정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 데스존에는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재래식 대전차 방어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사방에 지뢰밭이 깔려 있어 탱크의 트랙을 순식간에 파손시킬 수 있다. 살상 구역에 배치된 드래곤 틴스와 대전차 참호는 러시아 탱크 승무원들의 이동을 더욱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대다수의 탱크 승무원들은 훈련받은 탱크로는 이 죽음의 구역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며 우크라이나가 살상 구역을 개조하고 조정함에 따라 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전방위적으로 탱크와 병력을 저지하기 위해 구축한 다층 살상구역 방어선을 유나이티드 24 기자들이 지난 12월 직접 방문했다. 살상구역의 깊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공세 작전의 핵심이었으며 이를 통해 병력과 장비를 더 광범위하게 분산 배치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다층 살상구역으로 수많은 드론과 로봇을 투입함으로써 일부 상황에서는 병사 한 명만 배치된 전초기지를 유지할 수 있다. 살상을 수행하는 FPV 드론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분대가 상공을 비행하며 살상 구역 내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정찰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요새에 갇힌 탱크를 탐지하는 즉시 FPV 드론이 공격을 개시한다. 러시아 탱크 부대는 방어선을 뚫고 나와 개활지로 진입하려 할 경우 80% 이상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포병이나 FPV 드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구축했던 요새화 시설은 우크라이나에 많은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 현재 구축된 사살 구역은 러시아 탱크에게 치명적인 함정이 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가 전차 부대에서 전차를 철수하기로 한 결정은 일종의 왜곡된 논리에 기인한 것이다. 사살 구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면 그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솔직히 말해 이러한 죽음의 구역에 전차를 투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전차는 움직임이 느린 표적이며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쉬운 표적이다. 최근 러시아가 전차 공격을 시도했던 몇 차례의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3월 8일 러시아는 전선 마을인 훌리아 폴라를 공격하기 위해 기계화 부대를 파견하려 시도했다. 그 부대에는 탱크 한 대, 장갑차 한 대, 그리고 전지형 차량 두 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결코 큰 부대는 아니었지만 이는 의도된 것이었다. 만약 러시아가 운이 좋았다면 이 소규모 기계화 부대가 살상지대를 뚫고 목표 마을에 도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스포일러, 경고, 러시아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제225 공수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장갑차를 추적해 1년에 드론 공격으로 격파했다. 탱크와 차량에 탑승한 병사들의 처지도 나을 게 없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들을 덮치자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엄폐물을 찾아 헤맸다. 러시아가 탱크를 투입하려 할 때마다 전선 전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러시아가 탱크를 후방에 배치하는 것은 논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다음으로 논리적인 조치는 우크라이나의 살상 지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일 텐데 말이다. 적어도 러시아가 탱크를 몰던 병사들을 그 지역으로 투입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추론은 너무나도 타당하기 때문이다. 푸틴이 영토를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곳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뿐이다. 병사들은 탱크가 뒤섞인 상황에서도 계속 돌격한다. 이 전사들은 이길 수 없는 공영에 처해 있다. 대다수는 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는다. 우크라이나 전선 뒤로 잠입해 학살 지대를 빠져나온 병사들조차 상황이 더 나은 경우는 드물다. 러시아군이 진입한 지역은 무엇이든 러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푸틴의 견해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우크라이나 분쟁과는 무관하다. 이는 죽음의 지대에서 드러난다. 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그곳에 진입해 허술한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그들은 추격을 당하고 결국 전멸한다. 우크라이나 전선을 넘어 침투한 병사들도 종종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그들은 지원군을 기다리는 동안 살육지대에서 죽어가고 있다. 보급품은 바닥난다. 우크라이나는 그들의 거점에 집중한다. 그들은 동맹군보다 조금 더 오래 버틸 뿐이지만 결국에는 전멸한다. 이는 러시아 탱크들이 전선에서 최소 20km 뒤에 주둔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 설명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 대규모 기계화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러시아가 실제로 여유 탱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4월 16일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4년 조금 넘은 기간 동안 11,866대의 전차를 잃었다. 이 수치는 4,000대를 넘어선다. 1945는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 가능한 손실만 고려하더라도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역사상 보유한 전차 수보다 많은 양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전역에 보유한 탱크는 4,666대에 불과하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글로벌 파이어 파워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4위다. 미국보다 순위가 낮은 모든 국가의 탱크 보유량은 4,000대 미만이다. 이 수치는 러시아의 탱크 손실이 단순히 막대한 수준을 넘어 전례 없는 수준임을 보여준다. 남은 탱크 비축량을 소진해 가면서 러시아는 마침내 그 손실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다. 현대 전쟁 중 이만큼 많은 장갑차를 잃은 사례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탱크 생산량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병사들이 훈련받은 장갑차를 이용해 탱크 부대를 우크라이나로 보내 공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미 잃은 막대한 양의 탱크를 고려할 때 국가의 생산 능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유로미단 프레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연간 428대의 탱크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번째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매체는 이 신규 공장이 원래 계획대로 T-80BV-EM 전차를 처음부터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기존 전차를 분해해 부품을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소위 신형 차량을 제작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러시아가 이미 창고에 보관 중이던 구형 전차를 개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크렘린은 연간 428대의 탱크 생산량에 대해 여전히 우려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통계나 확인된 손실 수치를 고려하더라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잃은 탱크를 대체하는데 필요한 수량보다 훨씬 적은 탱크를 생산하고 있다. 러시아는 4,000대 이상의 탱크를 잃었으며 이는 연평균 약 1,000대에 해당한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말이 맞습니다. 실제 수치는 연간 3,000대에 가깝습니다. 428대는 이 두 수치 중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으며, 이는 러시아가 현재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양이 아니라 생산하고자 하는 목표량일 뿐입니다. 러시아의 전차 상황은 이제 너무나 절박해져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전차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비축고에서 점점 더 낡은 장갑차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소련 시대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그랬다. 하지만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제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낡은 T-55 AEM 전차에 코크스 케이지를 장착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 전차들은 반세기 이상 된 녹슨 낡은 깡통에 불과하며 일부는 195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자국의 드론으로 훨씬 더 첨단 장갑차를 손쉽게 파괴할 수 있음을 입증한 전쟁에서 이 낡은 전차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다. 코크스 케이지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고물 전차들은 수십 년 전에 이미 퇴역했어야 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탱크 없이 탱크 부대를 전장에 투입하게 만든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비축량이 너무 바닥나서 더 이상 탱크를 충분히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령 탱크가 있다 해도 우크라이나의 무시무시한 사살 구역이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그곳으로 탱크를 보내는 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러시아는 탱크를 투입해도 공영에 처하고 투입할 수 없어도 공영에 처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서 전쟁으로 인해 구식이 되어버린 무기를 활용하려 할 때 약간의 독창성이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도 탱크는 존재한다. 러시아 전차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차도 러시아 전선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FPV 드론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낸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자국의 레오파드 1 A5 전차를 사거리 12km 새로운 포탑을 장착할 경우 18km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진 즉석 포병으로 개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술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죽음의 지대를 통과하며 탱크를 기동시키는 어려움을 해소해 줍니다. 러시아 드론에 대한 방어 수단을 갖춘 우크라이나 탱크는 단순히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원거리에서 사격한 뒤 새로운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민간인들이 사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탱크 병력을 파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방식 간의 차이를 요약해 줍니다. 전술적 실패 외에도 표면 아래서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는 장기적인 전략적 파장이야말로 이 상황을 더욱 우려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다. 군대가 전문 부대를 남용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넘어 현대적인 전투 부대로서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전체적인 체계를 훼손하게 된다. 전차 승무원들은 평범한 전사들이 아니다. 그들은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협동작전 표적 탐지 시스템 차량, 정비 전장 기동 등을 숙달한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다. 그들을 즉석에서 꾸린 보병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단순히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축적된 지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보병으로 전사하는 탱크 승무원 한 명은 단순한 사상자가 아니라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전력을 잃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러시아가 실제로 처한 위험이다. 왜냐하면 탱크를 재건하는 것조차 이미 어렵기 때문이다. 훈련된 승무원을 재건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전차는 제조하거나 개조하거나 창고에서 꺼내올 수 있다. 하지만 숙련된 승무원은 시간 경험, 그리고 생존이 필요하다. 현대전에서 경험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우크라이나는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숙련된 운용 요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대신 그들을 희망 없는 공격에 내몰지 않는다. 반면 러시아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러시아는 종종 점령조차 유지할 수 없는 미미한 영토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가장 귀중한 인적 자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악순환이 발생한다. 숙련된 인력이 더 많이 손실될수록 향후 작전의 성공률은 떨어진다. 작전이 성공하지 못할수록 러시아는 더 큰 손실을 입는다. 그리고 이 순환은 계속되며 실패한 공격이 거듭될수록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이제 이런 상황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라. 결국 러시아는 단순히 전차가 부족한 것 이상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전차를 제대로 운용할 줄 아는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다. 설령 생산량이 어떻게든 늘어나고 비축량이 보충된다 해도 인적 요소는 결여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전차들은 전장에서 그저 값비싼 표적에 불과해질 뿐이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구식 전술을 새로운 전장에 억지로 적용하는 대신 전장 그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 드론은 단순한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 감시 표적 지정 신속 대응을 아우르는 완전한 시스템에 통합되고 있다. 사망 구역 내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된다. 모든 실수는 거의 즉시 처벌받는다. 이는 물리적 파괴만큼이나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준다. 러시아 군대는 단순히 이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로 어떤 움직임만으로도 수초 만에 공격이 가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고 있다. 안전한 엄폐물도 믿을 만한 탈출구도 생존의 보장도 없는 곳이다. 그러한 압박은 부대가 전투에 돌입하기도 전에 이미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부대가 본래 이런 방식으로 싸우도록 훈련받지 않은 전차병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그들은 소부대 보병 전술을 위해 훈련받지 않았다. 그들은 개활지에서 장시간 노출되는 상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도 이런 유형의 전투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결과는 뻔하다. 혼란, 패닉, 높은 사상자 수, 달성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은 계속해서 내려진다. 최고위층의 전략적 사고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토 확보가 여전히 목표다. 주둔 자체가 여전히 지배와 동일시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환상을 조성하기 위해 병력은 여전히 소모품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현대전의 운영 방식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병참 협동, 그리고 지속적인 감시와 표적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가 결여된 우위는 기껏해야 일시적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러시아의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실패하거나 중단되는 이유다. 병력은 전진할 수는 있어도 진지를 지킬 수 없다. 증원군은 통과하기 힘들다. 보급품은 바닥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군은 장거리 사격과 드론 유도 공격을 통해 고립된 부대를 의도적으로 파괴한다. 전차 없이 전차병만 전투에 투입하는 것은
단순히 절박한 상황에서의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더 심각한 문제를 시사한다. 크게 변모한 전장에서 구시대적인 가정에만 의존해 적응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만약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더욱 명백해진다. 우크라이나는 땅의 모든 구석을 무기로 활용하는 반면 러시아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잔여 전차를 배치해 보호하려 하기 때문이다. 모든 드론 비행, 모든 공격, 모든 방어층은 뚫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방어 체계를 강화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더 이상 탱크가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적응을 거부하는 군대가 과연 생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장에서의 증거는 현재 한 가지 방향으로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탱크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데 주력하는 동안 전례 없는 탱크 대 탱크 격파 기록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레오파드 탱크가 기록 경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최근 전술적 실수에 대한 추가 분석을 보시려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